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가 신정날이라서 쉬는 바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한 주 쉬니까.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8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1페이지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용접의 결함의 종류라는 거 할 차례입니다. 용접 결함에다가 별표를 좀 치려고 합니다. 별표를. 용접 결함에다가 별표를 좀 치려고 한다. 일단 수업 나가기 전에 한마디 얘기하면 양이 많아서 좀 늦어졌는데 보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강을 언제 하려고 하냐면 제가 다이어리 보니까 27일 날밖에 제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월 27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일요일 날 하면 또 교회 가시면 또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날짜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아시고 교재 181페이지에 용접 결함이요. 용접 결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용접해서 먼저 시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철골의 접합에 보면 볼트 접합, 리벳 접합, 고장력 볼트 접합, 용접 접합이 있다. 용접 접합에서도 보면 맞댐 용접, 모살 용접 이런 게 있다. 근데 용접의 장단점에서 보면 단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용접하면서 결함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 5개 중에 4개 넣어놓고 엉뚱한 하나 넣은 다음에 용접 결함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씩 설명을 다 써놓고 하나는 잘못 써놓은 거죠. 2가지 타입으로 시험에 나온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언더컷이라는 거야. 용접부의 모재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된 부분으로서 전류가 가대하거나 용접 각도가 불량할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언더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커트 잘려졌다는 건데 여기다 한번 보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맞댐 용접이라는 거예요. 2개를 맞대고 용접하는데 이 떨어지는 간격을 우리가 루트 이런 얘기 했었죠. 루트인데 이게 너무 넓으면 용접이 잘 안 되니까 3mm 이하로 해라 이런 규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용접을 잘 하려고 이렇게 깎아서 용접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깎아내는 걸 우리가 글로브 또는 개선이라고 한다. 개선. 그래서 여기다가 용접봉을 녹여갖고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해서 채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요걸 목두께라고 한다. 이게 목두께를 갖다가 원래 철판의 두께 모재라고도 하는데 보통 A로 요걸 갖다가 표현할 때 A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 목두께보다 여기 좀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분. 남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보강, 살붙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용접이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홈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으로 꽉 채워지지 않고 이런 걸 갖다 언더가 아래니까 언더컷 아래로 잘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2번째 보면 슬래그 감싸들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 슬래그라는 건 찌꺼기를 얘기합니다. 찌꺼기. 예를 든다면 용접 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겉에 회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용접하는 용접고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겉에 있는 회분 찌꺼기가 이 안에
들어간 거 용접판 안으로. 그걸 슬래그 감싸들기라고 하는 거예요. 찌꺼기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결함이 되겠죠. 그 교재를 보면 용접봉의 피복제 심선과 모재가 변하여 생긴 회분이 용착 금속 내에 혼입되는 거다. 그 다음에 오버랩이요. 여기를 먼저 보시면 내 왼손이 원래 철판 모재고 내 오른손이 용접이에요. 이 두 개가 딱 하나로 붙어야 되는데 그냥 얹혀져만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한다는 거죠. 용착 금속이 끝부분에서 모재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거. 그 다음에 블로홀. 블로홀이 번역하면 공기구멍 이런 뜻인데 금속이 녹아들 때 내부에 생기는 기포. 기포가 공기구멍이죠. 작은 틈이다. 여기 용접판 안에 이렇게 공기구멍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블로홀이라고 한다. 당연히 블랙이죠. 그 다음에 불량이고 그 다음에 크랙이 나옵니다. 용접 후 냉각 시 생기는 갈라짐. 균열이 생기면 크랙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핑 홀이라는 게 용접 부분에 생긴 미세한 구멍을 말한다. 그 다음에 피트, 용접부에 생긴 미세한 홈으로 곰보처럼 구멍이 파인 상태다 그러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이 용접판 안에 이렇게 공기구멍이 생긴 걸 갖다 블로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구멍이 요 표면에 이렇게 생긴 거야. 표면에 꼼보식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피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용착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용입 부족 또는 혼입 불량. 모재가 녹지 않아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거. 은점, 영어로 PCI라고 되는데 PCI라는 게 생선 눈알 이런 뜻인데 슬래그 혼입 및 블로홀을 겹침 현상을 말한다. 아까 여기 보실래요? 공기구멍을 블로홀이라고 했어요. 공기구멍. 그다음 슬래그 감싸들긴 슬래그 찌꺼기가 감싸들었다 안에 들어갔다는데 그 두 개가 이 공기구멍하고 슬래그가 겹쳐서 생긴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은점 또는 PCI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레이터, 용접이 시작 끝부분과 끝부분이 움푹 파이는 현상. 이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드탭이라는 걸 댄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 중에 4개 놓고 엉뚱한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용접 결함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대부분이. 그림도 그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용접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의사항이요.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할 건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 용접의 순서가 나옵니다. 건물의 중앙부에서부터 가장자리를 용접한다는 거야.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그 다음에 대칭으로 실시하고 대칭이 뭔지는 다 알 거고요. 수량이 큰 것부터 실시하고 작은 것은 나중에 하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몇 번 지문을 보려고 하냐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옆 페이지 가보면 몇 번 지문을 보려고 하냐면 10번 지문이요. 9번도 좀 보자고요.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이게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당연한 상식적인 거야. 그 다음에 본 김에 그 8번도 좀 보자고. 용접 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 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한다. 여기 좀 보실래요?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하면 하향으로 용접하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천장을 보고 하면 상향 용접이라고 해요. 정면을 보고 용접하면 수평 용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평이나 하향 용접이 쉽겠죠. 당연하죠. 회전 지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접하고자 하는 것을 딱 껴놓고 용접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또 용접하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군데 용접을 해야 되는데 한 자세에서 계속 용접하고 돌려서 또 용접하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회전지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질문이요. 스캘럽이나 각종 브래킷 등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렛 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 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된다. 온폭 끝부분에 이렇게 온폭 패이는 걸 크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드탭을 둬서 볼록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필렛 용접이 뭐냐면 필렛이 모살 용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크레이터가 발생 안 되게끔 연속으로 모서리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번 질문이요.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는 판두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 해야 된다. 우리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용접이 다 됐다. 용접이 다 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볼록 튀어나온 게 여분이라는 거잖아요. 보강살 붙임. 그럼 이 전체 목 두께의 보통 10% 정도 한다 그랬어요. 10% 이하로. 거기랑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가로 12번에 11번은 그냥 여유될 때 한번 보는 정도 하시고요. 병용 접합 시 응력의 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응력의 부담 또는 분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삼각형 정도인데 별표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보면요. 볼트하고 리벳하고 하면 볼트하고 리벳을 둘 다 했다 그러면 볼트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야. 리벳이 다 힘을 받아준다 이런 뜻인 거야. 이 소리는 여기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여기다가 볼트를 이렇게 끼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너트를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트 접합이라고 하고 또 이 구멍을 내서 리벳 받침대가 있고 리벳을 800에서 1000도 정도로 열을 가한 다음에 끼워 놓고 뉴매틱 해머 다다다닥 때리면 이렇게 똑같이 찌그러져서 만들어지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리벳 접합, 이건 볼트 접합 이러죠. 이 둘 다 했을 때 이 볼트하고 리벳을 둘 다 했을 때 이 볼트는 있으나 마나다. 곧 리벳이 다 힘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고장력 볼트, 이 고장력 볼트 하면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법이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고장력 볼트다. 고장력 볼트는 사람이 이걸 조이는 게 아니라 기계로 조이죠. 임팩트 렌치, 토크 렌치라는 걸로 조이면 이 판과 판 사이에 철판과 철판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돼서 두 부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리벳으로 연결하고 고장력 볼트를 했다. 그러면 둘 다 힘을 받아주는 걸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용접을 했다. 고장력 볼트하고 용접하고 같이 했다. 그랬을 때는 다 용접이 받아져요. 예를 들어 여기요. 여기다가 해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게 다 고장력 볼트고 이게 용접이라고 했을 때 고장력 볼트는 있으나 마나다. 다 용접이 힘을 받는다. 단 고장력 볼트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나중에 용접을 했다. 그러면 둘 다 힘을 받아주는 걸 한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결론이야.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 거기 도표에서 리벳하고 고력 볼트하고 했으면 그 오른쪽에 보면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각각 받는데 둘 다 힘을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벳하고 볼트하면 리벳이 모든 외력을 부담하는 거다. 리벳하고 용접 보면 당연히 용접이 받겠죠. 고력 볼트하고 용접도 당연히 용접이 다 받죠. 리벳 볼트, 고장력 볼트 용접하면 다 용접만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전제 조건이 있었죠. 만약에 고장력 볼트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나중에 용접했다 그러면 둘 다 힘을 받아준다. 정리되죠? 이제 그 아래 뭐 지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기만 하자고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부재이음은 용접과 볼트를 원칙으로 병행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행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는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고력 볼트와 용접 접합 시 고력 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 용접을 실시하면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단위라는 조건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철골 구조의 해석이라는 게 나오고 보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둥은 수직부재고 보는 수평부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문에 보의 기본 개념에 보게 되면 보는 힘응력, 전단응력, 집중화죽을 지지하는 구조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민할까봐 여기다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둥이죠. 수직부재. 이건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보인데 보는 수평부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힘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힘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전단응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힘을 갖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 자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단력에도 저항한다. 곧 안 잘리려고 버티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 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집중, 하중을 지지한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힘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버티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보다 이런 뜻인 거야. 이제 그 아래 보면 플랜지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아래 보의 보강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형광보라는 게 있어요. 이 형광보를 단일보라고 하는데 먼저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요렇게 여기다 넣어보면요. 요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면 이게 본데 이 모습 똑같이 공장에서 방앗간에 가보면 가래떡이 방앗간에 똑같이 빠져나오시 이 모습으로 똑같이 뽑아잖아요. 공장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로 돼 있다. 이 홀로 단자입니다. 그래서 단일보. 이거 형광이 보면 I 형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형광보라는데 어쨌든 요 부재. 요 부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플랜지라고 부르는 거죠. 플랜지. 요 부재를 플랜지라고 해요. 이 플랜지는 위에서 큰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지는 걸 힘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플랜지는 휘어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플랜지는 힘, 모멘트 또는 그냥 모멘트라고도 줄인다. 우자를 빼버리고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저항한다는 얘기는 안 이어지게 버팅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큰 힘이 내려오면 당연히 휘어지니까 이때 플랜지를 도와주는 철판이 있어요. 이 도와주는 철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커버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라는 뜻이 판, 널 이런 뜻이야. 이게 철골 구조니까 철판 이런 뜻이야. 커버는 권투에서 상대편이 때리면 안 맞으려고 커버링 하죠. 그러니까 이 플랜지를 도와주는 철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플랜지가 흰 모멘트에 저항하니까 얘도 당연히 흰 모멘트에 저항합니다. 근데 이게 이 도와주는 철판이 최대 4장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4장 이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아무리 배꼽이 커도 배보다는 작다. 그러면 요 플랜지 단면적에 요 커버 플레이트는 70% 이하 이런 규정이 있다. 책에 다 써 있어요. 지금 설명이 중요한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재요. 요 가운데 있는 부재를 우리가 외부 또는 웨이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부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단력, 어떤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전단력에 저항한다. 곧 위에서 자르려고 힘을 가할 때 이게 안 잘리려고 버팅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 두께가 너무 얇고 길이가 너무 길면 위에서 내리 눌렀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리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휘어진다. 이 휘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굴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굴되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대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넣는 거야. 이 스티프너는 여기 좀 보세요. 이 외부가 전단력에 저항한다. 어떤 물체를 위에서 자르려고 힘을 가했을 때 안 잘리게 버팅기는 게 외부인데 이 스티프너도 전단력에 저항하며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안 잘리는 역할을 하지만 주된 목적이 외부의 좌굴을 방지한다. 이 소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이 스티프너도 전단력에 저항하는데 얘가 주된 목적이 뭐다? 외부의 자굴을 방지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있다 여러 가지 보가 다 나오는데 다 똑같아 역할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교재로 가서 보면 일단 가로 1번의 보의 기본 개념에서 보는 힘응력, 전단응력, 집중화적을 지지하는 구조제이다라고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플랜지 플레이트라는 거야. 이게 플랜지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요게 플랜지잖아. 요거 그죠? 요거 플랜지는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이거야. 그 기억에 보면 인장 양쪽으로 당기는 게 인장이잖아요. 그죠? 철은 인장력이 강하잖아. 인장 및 힘 응력에 저항한다. 니은의 커버 플레이트로 보강한다. 이 플랜지가 약하면 커버 플레이트로 보강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커버 플레이트도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야. 이게 외부죠. 요 가운데 있는 거. 거기 보면 전단력에 저항한다. 스티프너로 보강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스티프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의 보강 부재에서 동그라미 1번에 스티프너가 나옵니다. 외부재의 자굴을 방지한다. 이 지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 외부의 자굴 방지요. 조금 전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네요. 이 외부가 전단력에 저항하지만 이 스티프너도 전단력이 저항한다. 주된 목적이 뭐다? 외부의 자굴을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거고. 딴짓하지 말고 호흡을 맞추세요. 그래야 힘이 덜 들어.
쓸 때 쓰고 볼 때 봐야 돼. 나랑 호흡을 맞아야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아래 니은 간격은 보침의 1.5배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스티프너잖아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뛰는 간격이 있다는 거야. 이걸 보의 너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의 너비. 이거는 보의 춤이라고 하는 거야. 지겹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요 간격은 요 춤이 얼마? 1.5배다 이거야. 요 춤보다 얼마? 1.5배 떨어져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제 그 아래 종류를 보면 하중점 스티프너, 중간 스티프너, 수평 스티프너가 있는데 여유될 때 보는 거다. 스티프너 하면 외부의 자굴 방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나 또 안 하면 불안해하니까 이 스티프너가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수평으로 됐다. 그러면 이건 수평 스티프너겠네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수직 스티프너니까 이거는 이 축방이 여기잖아. 똑같이 가니까 이건 수평 스티프너라고 하는 거야. 또 여기서 여기까지 춤을 5등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한다면 끝에서 하나면 여기면은 5개 중에 하나죠. 5분의 1. 밑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개 중에 4개잖아요. 그죠? 어쨌든 5분의 1 지역 여기다가 스티프너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중점 스티프너 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이걸 머릿속에 내가 넣으라고 하는 거가 아니야. 책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지. 아, 스티프너는 뭐 하는 거다? 외부에 자구를 방지한다. 이렇게 기억해야죠 이거죠. 이제 그 아래 커버 플레이트 얘기가 나옵니다. 커버 플레이트의 겹침수는 보통 3장, 최대 4장 이하로 한다. 이걸 커버 플레이트라는 게 이 커버 플레이트라는 게 이건데 이게 커버 플레이트인데 이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를 도와주는 거라서 이 플랜지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보통 3장이지만 최대 4장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커버 플레이트의 단면적은 플랜지의 70% 이하다. 내가 조금 아까 배꼽이 아무리 커도 배보다는 작다. 플랜지가 주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에 단면적의 70% 이하. 이하자를 안 썼네요. 70% 이하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제 가보면요. 보의 처짐 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조물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의 처짐 한계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어서 배가 나오면 근육량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온다. 나이 먹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배가 아래로 처진다. 자기 배를 보고 아래로 처져 있으면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보도 여기다 넣어본다면 우리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이 보가 처음엔 평평하지만 세월이 가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처진다라고 했어요. 이걸 장기 처짐이라고 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처진다. 이 처지는 정도가 이 처진 정도가 이 전체 간 사이에 약 300분의 1에서 한 400분의 1 정도까지 처진다. 그래서 미리 설계할 때 거푸집을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치면 나중에 세월이 가서 처지더라도 수평이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장기 처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철골이잖아요. 철골도 세월이 가면 처진다 이런 얘기야. 거기 보면 이제 보의 처짐 한도에서 기억해 보면 캔틀레버 보 내민보라는 건 간사의 250분의 1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런 보는 양쪽에 이 보를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표현한다면 철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정착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4등분하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가운데는 중앙부. 요 양쪽은 단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쪽 단부에서 양단 고정부, 양쪽 단부를 꽉 붙잡고 있다 이거지. 볼을 기둥이. 이거는 한쪽만 붙잡고 있죠. 철근을 요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부인데 요 상부에만 철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둥에 정착이 되죠. 세월이 가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처질 거니까. 맞나요? 이 처지는 정도가 얼마만큼 처지냐 이거지. 캔틸레버는 250분의 1만큼 처진다 이런 얘기야. 이 캔틸레버가 내가 혀를 이렇게 내밀었잖아. 내민 거죠. 그처럼 이렇게 내밀어져 있다. 내민 보 캔틸레버는 250분이다. 일반적인 보는 간 사이의 3부액분의 1 정도. 간 사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쫙 있는데 그런가 보다. 처음이니까 본다. 그리고 나중에 동그라미 리을 지문에 보의 춤은 간 사이에 15분의 1에서 25분의 1 정도 한다. 보의 춤이라는 게 이게 너비고 이게 춤이잖아요. 그죠? 이 춤은 간 사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죠. 그죠? 이거에 15분에서 25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판보, 형광보, 레티스보, 격자보, 허니컴보, 합성보 쫙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래요? 우리가 형광보 먼저 봤잖아요. 그죠? 이거 형광보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역할이 다 똑같다는 걸 좀 이따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그 형광보를 먼저 한번 보세요. 도표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형광보가 있는데 주로 I, 디귿자, H, L 형광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보. 가공이 간단하고 현장 조립이 빠르고 재료가 절약돼 경제적이고 중도리 장선, 작은 보의 등 응력이 작은 곳에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여기 좀 볼래요? 이거는 내가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빠져나오시 이 상태로 똑같이 빠져나오니까 요 너비하고 춤이 작아요. 그래서 조그만 건물에 쓰인다는 거야.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건물에 쓸 수 있는 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위에 보면 형광보 위에 보면 판보라는 게 있나요? 영어로 플레이트 거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큰 보인데 여기 좀 볼래요? 여기다 넣어볼까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판보라는 거예요. 큰 철판으로 만든 보 이런 건데 여기다가 큰 철판을 대고 여기도 큰 철판을 이렇게 갖다 대고요.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보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하고 서로 다른 부재니까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놔요. 기역자. 이쪽에도 앵글을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거하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앵글을 둬요. 여기도 앵글을 두고. 그래서 이걸 서로 이렇게 잡아맨다. 그러면 요거 큰 철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러면 너비하고 춤이 큰 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 간 사이가 큰 곳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명칭이 뭐예요? 이게 명칭이 뭐예요? 플랜지겠죠. 이 플랜지다 이런 얘기야. 플랜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더 큰 힘이 내려오면 또 휘어질 거 아니야.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커버 플레이트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명칭이 커버 플레이트다. 이거 최대 몇 장까지 할 수 있다?
4장까지 이렇게 덧댈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아무리 배꼽이 커도 배보다 작다. 이 원래가 플랜지잖아요. 이 커브 플레이트는 이 플랜지 단면적에, 요 단면적에 70% 이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조금 전에 요걸 뭐라 했어요? 외부라 그랬죠, 요걸. 맞습니까? 외부는 전단력에 저항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스티프너를 이렇게 설치하겠죠. 맞아요? 이 스티프너도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위에서 자르려고 힘이 오는 거.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걸 자르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외부라는 게 전단력에, 어떤 물질을 자르려는 게 전단력이지, 전단력에 저항한다. 그것 안 잘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스티프너도 전단력에 저항하지만, 주된 목적이 얘는 뭐다?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는 거다. 다 똑같아요. 보호에 만드는 방법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역할은 다 똑같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판보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기역형광 강판력을 조립하여 만든 보다. 플랜지는 힘 모멘트 외부분은 전단력에 저항한다. 하중이 큰 곳에는 단일 형광제보다 경제적이다. 하중이 큰 곳에 쓴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트러스보에 비해 충격 진동 하중이 정됐다는 영역이 적고 제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외부판의 두께는 6mm 이상이고 보의 춤은 스팬의 20분의 이상 보통 10분의 1에서 15분의 이상 플랜지 판 리벳 간격 리벳 지름의 3배 8배 플랜지 덮판은 4배 이하. 이거 다 애울 거냐는 거지. 애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뭔 소리인지 알죠? 다만 너비하고 춤이 크니까 큰 기둥과 긴사에 큰 곳에 쓴다. 이런 개념 정도. 이제 그 아래 형광구 밑에 보면 레티스보 격자보 있잖아요. 요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요. 먼저 격자보 먼저 넣을 겁니다. 격자보. 이 격자는 바둑판 모양을 격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앵글을 기역자를 앵글이라고 하죠. 앵글을 이렇게 대고 여기도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된 다음에 요 가운데 철판을 이렇게 끼우고 여기다 또 앵글을 이렇게 댑니다.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앵글의 두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너비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여기도 앵글의 두께가 이렇게 보일 거고 너비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 부재가 요건 실선이고 파선이 뭐냐면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건 우리가 파선으로 보이지 않는 건 파선으로 표현한다 그래. 보이는 건 실선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90도잖아요. 90도를 우리가 격자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레티스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레티스보라는 거. 요게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랑 똑같아. 근데 옆에서 보면 요게 철판이 이렇게 경사져서 들어가 있어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맨다 이거지. 근데 요 각도가 45도 또는 60도 이런 각도로 가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걸 우리가 레티스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교재로 가자고. 일단 격자보를 먼저 볼 거야. 외부재를 플랜지에 외부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외부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외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격자보는 외부재가 거기 지문에 보면 외부재를 플랜지에 90도로 된 것을 격자보로 한다. 이게 플랜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90도로 해놨어요.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로 사용하고 가장 경미한 하중을 받는 데 사용한다. 그 외에 레티스 뭐야? 상하 플랜지에 기역자 형광을 쓰고 외부재를 45도, 60도의 일정 각도로 접합 조립한 보다. 여기 보면 이 각도가 45도나 60도로 이렇게 연결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붕 트러스의 작은 보, 부지붕 틀에 사용하고 간단한 창고, 공장 이런 거에 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다음에 또 단 레티스는 60도 이상, 복 레티스는 45도 이상 뭐 있는데 애우지 마시고 레티스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그죠? 격자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역할들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 아래 보면 격자보 밑에 보면 허니콤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여기 와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 형광보 단일보는 요 너비하고 춤이 작다라 그랬죠. 작은 건물에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단력이 잘 버팅기려면 이 춤이 커야 돼. 춤이 커야 전단력이 잘 버팅길 수 있어요. 자르려고 할 때 안 잘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요게 조금 전에 했던 형광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요 밑에를 요거 띄워버린 거 플랜지를 띄워버리고 그 아래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할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너비는 똑같지만 춤이 커졌죠. 2배나 커졌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자르려는 전단력이 와도 잘 버팅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잘라낸 거야. 여기 보면 육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벌집 모양이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허니컴보라고 하는 거야. 허니컴보. 벌집이 달콤하잖아요. 그죠? 내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결혼해서 신혼초는 허니 상대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10여 년 살다 보면 쓴맛 난다 그랬었죠. 이해할 거야. 근데 꼭 이렇게 육각형만 자르느냐? 아닙니다. 이렇게도 잘라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배관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배관을 설치하기 용이해진다 이거지. 우리 철근 콘크리트 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 배관이. 맞아요? 근데 이거 외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그죠? 각종 배관 설비가 용이해진다. 허니콤보. 교재로 가서 허니콤보를 보세요. H형광 외부를 잘라 육각형 구멍을 뚫어서 다시 외부를 조립한 거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육각형 만들었다 이거야. 보의 춤이 커서 힘 내력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주 구조체의 보로 사용할 경우 구멍을 덕트로 사용하여 천장의 높이가 줄어든다. 이 배관들이 일로 들어가면 층고를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아래 합성보라는 게 나와요. 이쪽에다가 여기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합성보라는 거. 뭔가 합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 합친 거야. 이 형광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에 플랜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외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플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지금 이 형광을 갖다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요 두께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플랜지 외부 플랜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데크 플레이트라는 걸 이렇게 넣어요.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얇은 철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어줘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 치면 이건 철근 콘크리트, 이건 철골이잖아요. 두 개를 합쳤죠.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 철골하고 떨어지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의 명칭이 뭐냐면 요거의 명칭이 전단 연결제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요걸 갖다가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고요. 철골하고 콘크리트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전단 연결제. 이게 빠져버리는 꽝이잖아요. 영어로는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재로 가자고. 합성부를 보시면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조합하여 일체로 되어 작용되도록 만드는 보다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전단 연결제인 시어 커넥터로 일체화시켜 전단력에 저항한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딴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정말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보거나 오락을 하면 이런 게 재밌겠지. 근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당연히 재미없어요.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자녀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안 하면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절대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공부 절대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아빠가 쉬운 7살 사는 동안에 보니까 가장 공평한 게 공부더라. 있는 집 자손이든 없는 자손이든 공평한 건 공부는 공평하더라. 이렇게 가장 그 중에 공평한 게 세상이. 물론 있는 집 자손 떼돈을 갖다 보도 안 할 놈은 안 하잖아요. 그죠? 공평하다는 뜻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교수라고 다 똑같은 교수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세히 그려주는 사람 대한민국 뒤지도 없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투시도로 애들한테 다 설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회 될 때 열심히 하길 바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새해 들어서 지금 첫 수업이야. 근데 눈동자가 퍼진 사람이 있어. 걱정돼서 그래. 내가 우려하는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간에 이제 의미는 이해했을 거고 그 옆에지 시어 커넥터로 가봅니다. 187페이지에. 합성보에 사용하여 전단력에 저항한다. 전단이 자르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철골이고 이건 콘크리트. 이게 서로 빠져버린 꽝이잖아. 그래서 연결해주는 게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골보와 콘크리트 바닥판을 일체화시키고 형상은 머리 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스터드라는 게 이거 꼭 T자식으로 되는데 이걸 스터드 볼트라 그래. 이걸 스터드 볼트가 곧 시어 커넥터야. 근데 말을 막 어렵게 써놓은 거야. 결론 이 그림 하나 딱 떠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철골하고 철공구를 연결해 준다는 거야. 합쳐져 있으니까 합성 본 거야.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철골하고 콘크리트가 합쳐져서 합성 본 거고 서로 빠지면 되니까 전단 연결체 설치하는 거고 이게 데크 플레이트는 얇은 철판인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거푸집은 나중에 띄어냈잖아. 이건 띄어내지 않아. 영구 거푸집을 쓴다는 거지. 건물이 존재하는 이런 거. 이제 마저 보면요. 6번 질문 한번 보자고요. 스터드 전단 연결체의 항복 강도는 235메가파스칼 이상, 인장 강도는 4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데크 플레이트 얘기가 나옵니다. 데크 플레이트.
조금 전에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문에 보면 바닥판에 사용되는 강판, 요철 파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 슬래브의 거푸집 대형 또는 구조재로 사용되는 재료다. 뭐 데크 플레이트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런데도 졸리더라. 그때 보는 거다 이거야.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트러스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트러스라는 게 삼각형 구조라는 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다 배웠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려는 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안 그릴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내가 이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트러스, 이 트러스가 삼각형이라는 건데 요거 모습하고는 약간 달라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앵글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아래도 이렇게 앵글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조금 전에 격자보나 레티스보는 이 위에 있으면 상현재, 아래 있으면 하현재라 그래요. 요 수직재를 이렇게 요 사이에 껴넣어 갖고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경사주면 레티스 본 거고요. 그죠? 이런 얇은 철판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앵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앵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앵글을 이렇게 대고 앵글의 너비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철판을 이렇게 껴요. 철판을 껴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음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앵글 두께가 이렇게 나오고요. 너비도 이렇게 나와요. 앵글 두께가 있고 너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들어가면 수직부재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들어가면 수평부재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중심과 중심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는 부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 여기다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다 앵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앵글 두께가 있고 너비가 있어요. 이 부재와 부재는 닿기 5mm 전에 이렇게 끊어내요. 왜 요 뛰는 거리가 5mm 이상 띄어두냐면요. 이 상현재, 위에 있으면 상현재, 아래 있으면 하현재인데, 상현재가 이제 수직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딱 부닥쳐 있으면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딱 휘어졌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못 들어가요. 아니 이게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면 외부에서 충격을 해서 찌그러졌다 다시 탄성 때문에 원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5mm 이상 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앵글이 두께가 있고 너비가 이렇게 있다. 그럼 항상 부재 닿는 곳에서 5mm 이상 띄고 직각으로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고장력 볼트를 3개 쳤다. 뭐 2개 쳤다. 이렇게 쳤다라고 하면 요걸 갖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줘야죠. 실선은 보이니까 그 파선은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벳을 치든 고장력 볼트를 치든 이렇게 쳐서 연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도 만약에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모습들이 다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트러스 구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가세트 플레이트 또는 이걸 갖다가 거짓, 발음의 차이 거짓 플레이트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려는 건 이
이게 상현재, 하현재, 이게 수직재, 경사졌으니까 사재. 겉으로 요 가세트 플레이트라는 철판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삼각형으로 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격자보나 레티스보는 얇은 철판을 이용했지만 이건 앵글을 같이 사용한 겁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트러스 구조요. 봅니다. 트러스는 비교적 가는 직선재를 삼각형 단위로 조립구조체로 구성한 것이다. 즉 전체 구조물의 크기에 비하여 작은 직선 부재를 삼각형의 집합 형태로 결합하여 주로 축 방향에 의해 하중을 지점에 전달하는 구조다. 그런가 보다. 특징, 축 방향만을 지지하므로 힘을 받는 보에 비하여 넓은 스팬의 구조물에는 경제적이다. 형광보에 비해서 강성이 커 부재 변이 적고 접합부의 가공비 및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간 사이가 20m 이상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그 아래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거야. 다 이 위에 있으면 무슨 재요? 윗상자 쓰니까 상현재, 아래 쓰면 하현재, 수직재, 사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명칭들은 다 똑같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트러스의 일반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기억 주문에 보면 간 사이가 비교적 크고 큰 힘 모멘트가 작용 시 사용한다. 부재는 모두 인장재 또는 압충재를 계산한다. 이 소리는 여기에 이 부재 무슨 부재든 간에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는 거야. 그 외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아래 접합부의 구조 얘기가 나와요. 주각이라는 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 명칭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언급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자고요. 또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확 지날 것 같아서 쉬었다 하려고요. 좀 쉬자고요.